잠시 후 30분부터 식품의약품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식품의약품 안전 포럼을 개최하면서 오신 분들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기념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는 그때 비가 왔어요. 저희가 우산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준비했냐고. 그런데 요번에는 또 뭐를 준비했냐면 오늘은 양산을 준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 햇빛이 많이 비춰줘서 사실 양산이.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여기 무료로 되니까 와이파이에서 SGC로 접속하시면 와이파이 볼 수 있고요. 검색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 회의 내용이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라이브 스트리밍 가능하니까 추천 좀 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행사장 내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통협력과장 안광수입니다. 아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마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 가져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행사가 식약처 페이스북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많은 홍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페이스북에 가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5회 식품의약품안전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차장님께서 포럼에 참석 예정이셨는데요. 7월 임시국회가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차장님 대신해서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배입니다. 오늘 당초 인사 말씀은 이제 차장님께서 하시기로 했고, 차장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예방국장께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는 뭐 우리 농민 대표라든지 소비자 단체 대표라든지 또는 전문가라든지 산업계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기 전에 어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또 공론화해서 여러 의견도 듣는 그러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우리가 이제 2006년도부터 식품안전포럼이라고 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크게 이제 사회적 이슈적인 문제하고 또는 제도적인 문제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커피의 발암 물질인 푸란이라든지 당면의 어떤 알루미늄 문제라든지 벤조피렌 문제, 그다음에 뭐 아크릴아마이드 문제 등을 많이 정책을 논하고 이 연착륙해서 지금은 문제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유전자 제조합 식품의 표시 제도라든지 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마련을 위한 그러한 제도도 서로 논하고, 또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공론화해서 정책을 정착화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적 혼란을 좀 줄이고 또한 사회적 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왔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포럼이라는 걸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이 PLS 제도는 이 농약으로부터 국민 소비자를 보호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는가, 이런 토론이 돼서 우리 사회가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 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열린 시그야 안전 열린 포럼을 개최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4회 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재연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재연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해서 다시 또 그 재연에 대한 그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열린 포럼에 오신 분들의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 발표에 앞서서 지난 6월 28일 제4회 열린 포럼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 3, 4분 정도만 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오늘 한 내용도 그 오늘 주신 제언도 다시 정리하고 저희가 또 논의해서 다음 열린 포럼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프로포폴 쓰는 그 마약류 안전관리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는 적색육, 가공육 섭취 실태에 대해서 열린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책자 맨 뒤쪽에 보시면은 그 포토툰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총 4가지 제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SNS 및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주셨는데요. 마침 저희가 법을 작년 말에 바꿨습니다. 인터넷 마약류 불법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불법 사이트를 차단 요청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차단 요청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 불법 판매 차단에 대해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의 개선 사항 검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취급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소통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그 식약처에서요. 총 8개 단체가 참여하는 2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필요에 대해서도 제언을 주셨는데요. 식약처에서는 물론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오남용 예방 공익 광고 그리고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공익 광고 뭐 마약 한 번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공익 광고 제작 송출도 했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도 그 예방 교육 수행을 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19년도부터는 학생과 부모가 함께 마약류 안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자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예산 확보에 추진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 그 중독자 재활을 위한 예산 지원도 기재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적색육, 가공육이 이제 그 인체에 어느 과 섭취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WHO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산출 프로그램인 칼로리 코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직접 이 칼로리 코디를 다운받아서 깔고요. 그리고 섭취량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그 입력을 하면은 그 섭취량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거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할 때 좀 인증하고 뭐 좀 이렇게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손쉬운 사용을 위해서 개선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해주셔서 8월 말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4회 열린 포럼에 대한 제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는
그 농약 PLS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 산업계 등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이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논의하고자 농약 PLS 시행 사전 점검과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그 책자 보시면은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제 발표에 이어서 그리고 패널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총 3분인데요. 주제 발표부터 그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전반적으로 진행해 주실 좌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은 충북대학교 경기성 교수님이시고요. 충북대학교에서 농학 박사학위 취득 후에 국립환경과학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농약과학회 회장님과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환경생명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경기성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열린 포럼에 많이 참석해준 방청객 여러분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하고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를 15분씩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토론을 패널분들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 후에 질문은 그 종합 토론할 때, 패널 토론할 때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그 방청객 여러분들께 이따 그 토론 시간에 질문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적정 도입이라는 주제로 대구대학교 이영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의 이영득 교수입니다. 서울에 오늘 오니까 손수건이 필요하더라고요. 대구에서는 손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땀이 나오자마자 기온이 높아서 땀이 마르기 때문에 천천히 속옷이 젖어올 뿐입니다. 오늘 대구 기온이 기상대 발표는 38도인데 기상대를 옮겼어요, 강가로. 그래서 지금 39도쯤 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 것이 여러분들 이 상담분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저 지방대 교수 한 사람이 올라와서 PLS 제대로 설명을 하느냐. 식약처가 충북에 오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이 전북의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니까 이제 이번에는 경상도 쪽에 해서 구색을 맞추려고 저를 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 게 PLS 제도는 잔류 허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죠. 잔류 허용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농촌진흥청의 농약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안전성심의위원회. 그것이 그러고 나서 식약처로 넘어가면 전문가 검토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분과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위원장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PLS 제도에서 개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셔서 아마 저보고 와서 이 설명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기 때문에 일단 정직을 모토로 해서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정부에서 공정하게 제가 P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PLS 제도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부 놓치는 것이 한두 개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잔류농약을 제가 한 40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PLS 제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좀 더 기초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그 체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저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첫 번째 그 PLS 안 넘어가는데요. 그 PLS 제도에 앞서서 PLS 제도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PLS 올림픽도 아니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PLS 제도에 앞서서 저희가 전제적으로 깔아야 될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잔류농약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잔류 허용 기준과 안전사용 기준입니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전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잔류허용 기준이 그러면은 우리 행정직이나 이런 데서 그냥 숫자 누름에 의해서 설정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설정되는 그와 같은 체계를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하고요. 우리나라가 경제 사정이 그렇지 않다면 과거처럼 외국에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OECD 국가로서 경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비를 들여서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해오는 것을 우리가 1980년대 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과정을 간단히 한 30초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농약이 새로 개발이 되면 만성 독성 실험을 합니다. 잔류 독성에 관한 거예요. 잔류 허용 기준은 만성 독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실험 동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마루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실험 동물에 대해서 최소 2년간 만성 독성 실험을 하고요. 그 만성 독성의 결과 어디까지 먹어도 보통 쥐의 경우에 아무런 이상이 없구나 하는 그 값을 구해요. 그게 우리가 NOAL이라고 합니다.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라고 합니다. 그걸 쥐는 그런데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하고 쥐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쥐가 서로 틀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거 10분의 1만 먹겠다. 다음에 사람들 중에서 술 한 잔만 먹어도 금방 취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4병 먹어도 까딱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 사이에 가장 조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해서 또 10분의 1. 그 다음에 독성 재료가 정말 정확하게 로이스트 이펙트를 갖다가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하는 그와 같은 확실성에 관한 것을 다시 10분의 1. 보통은 이제 확실한 독성 재료인 경우에는 세이프티 팩터 100분의 1을 갖다가 곱해서 그래서 우리가 ADI를 산출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대 상한점입니다. 그런데 이 100% 중에서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80%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료수, 음용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10%. 다음에 우리가 생활 돌아다닐 때 여러분들 가끔 농약 냄새 나죠. 그렇죠? 그걸로 들어올 수 있는 게 10%. 그래서 식품의 가장 큰 소스는 당연히 이제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거겠죠. 그것에 의해서 80%를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리스크컵에서 80%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 80%를 다 먹어도 먹는 것까지는 무조건 허용하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을 했을 때 병해충 발생에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만 사용하면은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더 이상 농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걸 실제로 실험을 다 해요. 예, 슈퍼바이즈 레지 트라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것을 한 다음에 그 나온 실제 잔류 수준에다가 지역적인 변이성, 기후,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거기에 대한 마진폭을 전문가들이 통계 분석을 합니다. 예, 그것에 따라서 농민들이 최대로 농약을 많이 사용해도 그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않을 확률이 95%. 네, 95%. 그러니까 보통의 농민들은 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의 이제 100% 만족할 수 있는 허용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부정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얘기가 될 수 없어요. 안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것만은 무조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왜 안 넘어가죠? 여기다 할까요? 그렇죠. 예, 농약을 뿌리면 당연히 농약이 농산물에 남습니다. 지금은 분석 기술이 좋아져 갖고 아무리 적은 농약이라도 거의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이거 쳐도 안 걸리겠지 하는데 실제로 저같이 잔류농약 분석 전문가가 하면 여러분들 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불검 치료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농약이라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기준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똑똑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약을 뿌리면
당연히 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 잔류 허용 기준을 갖다 적용하냐면, 예, 우리 농가에서 출하 시점에 여러분 전부 잘못 알고 계신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허용 기준 하지 않습니다. 출하 시점에서 안전하면 그 다음에는 총 얼마를 먹느냐는 조사만 하지 허용 기준 위반했냐 안 했냐 따질 필요가 없죠. 정부에서는 계속 허용 기준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요리 가공하면 별 문제 그거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그 다음 과정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적용하는 시점이 바로 출하 시점이기 때문이죠.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는 통관 시점이 됩니다. 원재료 수준에서 그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국제적인 잔류 허용 기준 체계가 이렇게 상당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잔류 자료 갖다 보고 이렇게 아이볼 메소드니까 전문가는 눈을 보고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눈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허용 기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개인적인 전문가들이 바이어스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까 통계적인 방법을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OECD MR의 컬큘레이터 전 세계에 거의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전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허용 기준을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책상에서 그냥 뚝딱뚝딱 정하는 수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쓰고 있지 못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에서 큰맘 먹고 2020년인가요? 우리 2020년부터 저와 같은 통계 기법을 갖다 적용을 하려고 해서 우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고 적절하게 이제 여기에 허용 기준 갖다 정하고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OECD MR의 컬큘레이터 통계 기법을 통해서 다수의 잔류성 시험에 의해서 나온 잔류 자료가 없으면 애초부터 IT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로직이에요. OECD MR의 컬큘레이터의 로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대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최대 잔류량이 나온 거에 한 3배 정도가 보통 잔류 허용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게 약 95%의 그 신뢰성을 갖다가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국내 그 유통 농약 중에서 잔류 농약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어 있느냐 현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약관리법에서 농약을 등록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 농약관리법 상에서 등록이 된 농약에 대해서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허용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하고 진흥청하고 항상 그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농약 자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농약이 등록될 때 해당되는 작물 자체가 다 지정이 돼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적용되지 않는 작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진흥청에서 농약을 등록시켜주지도 않았죠. 왜? 농약관리법상 등록이 안 된 농약에 대해서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오용을 했어요. 잔류를 관리를 했어요. 그럼 농약 사용을 위반하면 일단은 농약관리법 위반이죠. 그렇죠? 근데 MRL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규제도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 국내 농산물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피해가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가 있죠. 더 큰 문제죠. 그게 우리 국외 등록 농약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먹게 되니까 외국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잔류 허용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전 세계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 한 862종 정도가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게 403종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반도 우리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갖다 수출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규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임포트 톨러런스를 갖다가 그 설정을 니네들이 하면 니네들이 사용하는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MRL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팝스와 같은 게 있어요.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죠. DDT 같은 거 전 세계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환경 기준이나 식품 기준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extraneous MRL입니다. 이 MRL로서 우리가 역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급률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으면서 공유의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더 심한 게 두류죠. 두류는 더 우리 먹는 콩기름 다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다음에 과실, 육류, 뭐 채소류 이런 것들의 수입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점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꺼내놓은 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이렇게 장명을 했어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저도 잘 감히 발음하기가 힘든데 그냥 PLS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허용되는 물질에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다음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 기준, 최저 기준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률 기준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PLS 시스템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 견과 종실로하고 열대 과일류에 대해서는 이미 PLS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은 원래 근간으로 돼 있고 일부 PLS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PLS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들어오는 제도냐? 그게 아니고 이미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농약에 대한 PLS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 용어에 인터넷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 리스트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묘합니다. 수입국, 수출국의 후진국, 선진국에 따라서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비싼 농약의 효능이 약한 것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대, 비용대, 약효가 높은 농약만 쓰도록 그것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품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대 식약처에서 포지티브 리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은 뭡니까? 도입 목적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자들한테는 농약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알고 먹을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전혀 안 먹겠다고 하는 소비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안 쓴 농약만 찾아다니시겠지만 농약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농약을 안 쓰는 나라 있어요. 돈이 없으면 농약을 못 써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농약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면 어떤 농약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알고 먹을 권리를 확보해 주겠다는 게 PLS 시스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돼요. 국내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국민이니까 서로 합의해서 할 터이니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강제를 하지 않으면 수출국 입장에서 그 나라 국민이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 국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자는 거고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자 그런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건 행정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TDI를 갖다 판단해서 잔류관리 정책에 관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관리 현재 이루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도령 농약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는 IT 설정을 국내를 등록을 하거나 IT 설정을 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강제를 하는 거예요. PLS를 하면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 있으면 국내 잔류 허용 기준에 맞추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니네들이 사용하는 농약이 합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의 허용 기준을 받으라 하는 거죠. 그걸 강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등록 안 됐거나 니네들이 마음대로 사용한 농약의 잔류 농약이 포함된 거는 우리나라에 일률 기준이 넘어가면 수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국내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 금지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임포트 톨러런스를 우리가 설정을 적절히 함으로써 그러한 농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외국에서 쓰는 그러한 농약들이 사용 형태 우리하고 좀 틀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포스트 하베스트 페스티사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이 별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같이 굉장히 넓은 나라에서는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을 위해서 포스트 하베스트 페스티사이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GAP를 우리가 선정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보다 안전한 수입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수입 농산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수입량 얘기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제가 15인생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그 소면적 작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망고스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먹여주고, 이걸 좀 이렇게 심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망고스틱이 드럼스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럼스틱. 제가 뭐 옛날에 좀 딴따를 했기 때문에 제 드럼스틱 가망에, 여러분들 드럼 쳐보셨나요? 그다음에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안에 들어간 야채가 저 툴란트르랍니다. 마리골드 뭐 가시오지. 부적합이 실제로 현행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LS 시스템을 하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출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감입니다. 주요 부적합 농약이고요. 뭐 일일이 이걸 저희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올해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들이에요. 발표되지 않은 것도 꽤 있겠죠.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오남용 방지. 여기에 대해서 농약 등록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약관리법에 제23조를 보시면 안전사용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적용 작물이 아닌 작물에다가 농약을 살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비등록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정해져 있는 표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 금지 농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만약 그것이 너무 사용이 돼서 환경 중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EMR을 설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 유예를 해줄 수는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밀수 농약, 이것도 뭐 저는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진흥청이나 우리 김 과장님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적합 사례고요. 자, 인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류 기준의 뜻을 잘 모르시고 그냥 최적인 농약이 있기만 하면은 뭐 걸리는 기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분석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분석해낼 수 있냐면 인류 기준의 100분의 1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류 기준이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첫 번째는 농약 오용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농약을 비등록된 작물에서 사용하면 걸리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GAP면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했을 때 옆으로 슬쩍 비의도적으로 살짝 튀었어요. 안 걸리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0.01 ppm이라는 게, 제가 잔류 농약을 한 40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음에는 자, 불특정의 과학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발암성이 있는 화합물에서도 인체가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수준이고, 네 번째는 분석법이 정량 한계 수준입니다. 확실하게 다성분 분석법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가장 큰 확실성을 가지고 실제로 수치화해서 정량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합니다. 하나 예를 갖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상추에 대해서 베노밀이 있습니다. 자, 초기 농도가 한 번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베노밀이 경우에 47 ppm이 나옵니다. 시간이 가면 줄어들겠죠. 잔류 허용 기준은 5 ppm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추 재배를 하면 허용 기준으로 넘을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최대로 써도.
그런데 이것을 인류 기준을 적용하면 인류 기준에 4,700배가 됩니다. 예, 걸리겠죠. 예. 제가 지금 빨간 거로 표시한 것은 가장 농약 살포 양량이 적은 농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141배가 돼요. 그러니까 인류 기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허가가 되지 않은 농약을 쓰면 살포 양량이 적더라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거의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것, 안 되어 있는 것,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발암성 물질이라고 해도 얼마까지 먹으면 그래도 안전하냐 하는 거죠. 1.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사람 한 사람당. 이게 이제 일본에서의 이제 그 뭡니까 우리 TTC 그의 결과인데 이것이 EFSA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에서도 이 1.5 마이크로그램을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을 허가한 유기인계 농약은 얼마쯤 될까요? 발암성을 독성 평가를 하게 되면 약 18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우리 유기인계에 대해서 설정한 잔류 허용 기준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량 한계는 우리 지금 식품 식약처에서 낸 보통 옛날 83번 4.1점 2.2번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법 하게 되면 0.01에서 0.05 ppm이 정량 한계입니다. 근데 내년 1월 1일에 뭐 저희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지만 그때 PLS법이 다시 공표가 되는데 약 400종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그때 정량 한계는 정확히 0.01 ppm입니다. 실제로 분석이 잘 되는 건 0.00까지 아주 손쉽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약처에서는 그걸 같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율은 한 70에서 130% 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또 다른 분석법이 있습니다. 단성분 분석법, 계열별 분석법.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국가별 잔류농약 관리,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국가들입니다. 일본 2006년도 했으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EU, 홍콩, 대만. 제로 톨러런스는 불검출의 개념의 일종의 PLS 시스템입니다. 그건 이미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미 사용 다 하고 있고요. 일본 PLS 제도에 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EU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식약처에서는 2010년도 여러분들은 잘 인식을 못했겠지만 벌써 7년 전에 이미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지금 외국 돌아다니면서 다 이미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식약처 입장에서 보면 식약처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상황이 돼갖고 사실은 곤란한 입장이 되겠죠. 전후의 국제 규제 변화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간 초과했지만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마냥 안전한 농산물 때문에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식품의 안전성을 양성화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소비자들이 일부러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자의 경우에는 뭐냐면 현재 있는 농약관리법상의 GAP 안전사용 기준 23조를 그대로 지켜라 이 얘기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지키시면 그 다음에 PLS의 문제는 다 해결이 나죠. 식품위생법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식약처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PLS 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되죠. 분석법 계속 개발해서 전 세계 862종이 다 커버될 때까지 그래야지만 평형을 갖다 유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분석 기간 굉장히 많은 양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잔류 허용 기준이 소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모자라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그룹 MRL 같은 것을 확대를 해주시고 다음에 전 세계 우리 수출국의 농약에 대해서는 IT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정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 환경 중에 오염되어 있는 농약이나 향신료에 대해서는 EMRL의 허용 기준 설정을 갖다 해야 됩니다. 농약관리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김 과장께서 나중에 생정사항의 보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딱 두 가지죠. 관리법을 그대로 지켜라. 두 번째는 소면적에서 사용하는 농약수가 적으니 지금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는 조금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약관리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할 일이겠죠. 식품업계가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뭐 난리가 났겠지만 그동안 안 해왔던 원재료 수출국에서 무슨 농약 쓰는지 다 조사해야 되죠. 그리고요. 농산물을 수입하는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농림축산부가 되겠지만 우리가 대량으로 수입하는 게 있어요. 밀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밀가루 그런 경우에는 수입성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그러다 보면 수급이 일시적으로 차질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가장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그 회사가 뭐냐면 농약회사입니다. 자기들이 소면적 그런 건 잘 안 했는데 가장 이익을 본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농약회사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한 스튜어드십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임포트 톨러런스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 국내 농약회사는 그와 같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농약회사의 메이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갖고 있는 점 갖다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임포트 톨러런스가 활발하게 설정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농진청의 김경선 과장님하고 우리 식약처의 이순호 과장님이 행정사항이나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희 대구대학교입니다. 100만 평인데 저희 대구대학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차가 땅을 못 채우기 때문에 전부 무료 주차인데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오셔서 마음 편히 쉬시다가 놀러 가시면 기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LS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연구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 등록이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 농자재 산업과의 김경선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농정 현안 중에 하나가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PLS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 한 해가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LS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농약 등록이 부족한 그런 사항들을 직권 등록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약처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제도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PLS가 전면 시행이 되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에 전면 PLS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 등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 또 저희 청의 추진 사항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입니다. 이 농약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농약하면 유익성과 유해성,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약의 유익성 하면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잡초를 제거하는 거고 방지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력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유익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농촌 현장에 가보면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농약이다. 이렇게 이제 유익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유해성, 그 토양 잔류, 또 작물에 잔류하는 문제, 또 환경에 오염되는 문제들, 또 그 먹고 죽는 자살, 이런 그 유해적인 요소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굉장히 더 각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유익성 그 측면을 더 홍보를 하고, 또 유해성은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농약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병해충, 잡초를 방지하는 농약 방제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농약관리법 제2조에 보면 이 병해충 잡초 방제를 뿐만이 아니고 동식물을 방지하는 달팽이, 조류, 야생, 이끼, 잡목 제거용으로 쓰는 약제도 농약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 그 아울러서 그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시키고 억제시키는 생장 조종제, 또 새를 기하는 그 피해를 주는 그 기피제, 또 성페로몬, 유인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착제도 농약의 범주에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약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우리나라 농작물이 357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국내에 발생되는 병해충 잡초 종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은 죄송합니다. 기록상에 보면은 지금 5,850종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주로 이제 농작물에 발생하는 게 3,600여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발생되는 게 방제 대상이 100종, 그 다음에 외래에서 이제 유입되는 게 270종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약 역할 분야에서 이 농약의 역할 중에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병해충을 방지하고 또 농작물의 생산성을 제고를 하는데, 이 표에 보시면 이 곡류 같은 경우는 농약을 방제 안 했을 때 59%분이 수확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는 44%, 과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확이 안 되는 거죠. 11%분이 수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 중에 농약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게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노동력을 절감시키는데 1950년도에는 그 수작업으로 전부 손 제초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300평당 잡초를 제거하는 소요 시간을 보면 약 50시간이 투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농약의 그 제형 개발로 해서 입제가 개발이 되고, 또 최근에는 물꽃 처리제, 그 투척제라는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논두렁에서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형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농약이 그 1950년대에 비해서 최근 뭐 30분 이내에 제초할 수 있는, 그래서 100분의 1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지금 그 국제기구 FAO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병해충 잡초로 인해서 손실되는 농산물의 감소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전 세계적으로 36%가 이제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농약 관리가 덜 된 후진국에서는 50% 이상이 이제 손실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톤의 이제 손실이 있다는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고, 가격으로 치면 이제 6조 원을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또 보면은 이게 이제 1840년대 이 포테이토 머런, 감자 역번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돼서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그 아프리카 주식인 카사바에 그 재배하는 그 경작지에 그 바이러스 병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을 방지하는데 농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약은 농작물을 재배할 때 이 발생되는 병해충을 방지하고, 또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농자재로서 농약이 필요한데 농약 자체가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제조 수입이라든가 또 유통 단계, 취급 사용, 폐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농업의 여건 변화를 보면 저희가 올해 2018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FTA가 이제 발효된 게 52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농업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재배 작물 또 병해충도 급속도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 저희 그 2050년 내 한국 기후 변화 전망을 보면은 강수량이 이제 50년도 되면 굉장히 15cm, 15% 이상이 이제 그 더 많이 내릴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고 해수면도 굉장히 27cm 정도 이렇게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도도 굉장히 말하죠. 20년도까지 1.5도, 그 다음에 50년대는 3.7도가 이제 높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그 작물의 작황 형태를 보면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합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한라봉이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주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보성의 녹차도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지금 재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재배 작물이 증가가 굉장히 되고 또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아까 이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내년에 이제 그 PLS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뭐 이 PLS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종전에는 그 잠정 기준이라 해가지고 작물의 어떤 작물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이 안 된 농약에 대해서는 코덱스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없으면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을 했고 이 기준도 없으면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잠정 기준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 작물의 그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이 안 되면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을 하는 게 이제 PLS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그 농업 현장에 가보면 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하고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 이게 굉장히 그 혼동스럽고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우리나라의 농약 관리는 그 농약의 안전 관리는 이원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은 농약관리법, 그 다음에 잔류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은 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병해충을 방지할 때에 그 농약의 적정 농약의 농도, 그 다음에 희석 대수,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게 이제 안전사용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잔류허용 기준은 그 소비자가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 정도로 해서 농약의 성분별로 작물의 기준량을 제시하는 게 잔류허용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그 안전사용 기준은 1944품목에 16,349개가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잔류허용 기준은 뭐 470성분에 약 8,000여 건이 이제 등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류허용 기준대로 기준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이제 모두 이제 등록 과정 중에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장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대로 사용을 하면 잔류허용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현장
동향입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그 소면적 작물의 사용 관한 농약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소면적 작물이 98년도에는 16개 작물이던 것이 재작년 말 보면은 120작물로 이렇게 증가가 급속도로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민들레, 쓴바귀 이런 것들은 잡초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그 농작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물 수가 증가되고 있다. 또 병해충 종류 수도 굉장히 그 증가되고 있고, 또 특히 외래 병해충인 그 꽃매미, 미국 선녀별레라든가 갈색 날개 매미충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면 소면적 작물은 왜 그 농약이 적을까? 이제 이걸 보면은 농약 등록은 이 제조업체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지금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수익성 등을 경제적 이유로 해가지고 적다는 이유로 인해서 농약 회사가 이제 개발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 소면적 작물은 소규모로 재개배가 되기 때문에 재배 농가라든가 이런 그 재배 면적 정보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 고 있는 거고, 이제 왜냐하면 이 소면적 작물의 또 문제점이 이겁니다. 농약이 피해가 굉장히 커지면은 등록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망고의 블록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망고가 제주도에 1995년도에 이제 유입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피해가 초기에는 굉장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10년도에 이제 지나면서 병해충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고 2015년도에 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병해충 피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직권 시험을 이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이제 요청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농업 PLS 시행이 되면은 그 미등록 농약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가지고 초기에 농약이 등록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관행적으로 이제 농약을 판매 또 사용한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농약 판매 사항에서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 그 다음에 농업인에서도 농업인끼리 이렇게 농약을 추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쓰고 남은 농약들을 타작물에 이렇게 오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농약 취소, 미등록 농약을 이제 오남용하는 사례.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등록 취소 농약들이 많이 검출이 되고, 또 미등록 농약도 많이 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적합 농산물이 이제 PLS가 시행이 되면 증가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농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 풍가는 자료에 의하면 PLS 제도가 전면 시행이 되면 전체 농산물은 5.5%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소면적은 더 많이 10% 이상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의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토양 잔류, 그 다음에 비산 등에 의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 문제, 그 다음에 등록 농약이 없는 약재, 농작물에 대한 그 방제 약재, 그 다음에 올해 재배되는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이제 PLS가 시행이 되면 애로사항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농약 등록이 부족하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면적 작물은 대체적으로 농약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재배 저장 농산물 중에 잔류 농약 문제. 특히 이제 올해 식게 돼 가지고 내년에 수확하는 문제, 수확 농산물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애로사항으로 있고, 그 다음에 비의도적으로 이제 잔류되는 것, 토양 잔류. 그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금지된 농약의 그 잔류 농약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작목을 전환할 때 후작물의 영향, 그 다음에 그 비산 그런 문제들이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 홍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현장에 고령 농업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직도 PLS에 대한 제도 인식이 부족하고 판매상 전문성 부족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청이 이제 제도 개선, 농약 직권 등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 직권 등록 소면적 작물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9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보면은 1223개 농약이 등록이 되어 있고, 다만 그전에는 농약 직권 등록 시험을 한 작물에 시험을 해가지고 한 작물에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해왔는데, 또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LS가 전면 시행에 대응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그 농약의 그 작물 그룹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 그룹화 제도는 병해충 발생 양상이 유사하거나 잔류 특성이 이제 유사한 작물별로 그룹화를 해서 그룹의 대표 작물로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그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작물에 적용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잔류 같은 경우는 감귤, 유자, 레몬 등이 있는데, 이거를 그룹화해서 감귤로 시험을 해서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작물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직권 등록 사업 추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예산 127억을 투입을 해서 이 84작물에 1197시험을 하고 있어서, 이거 시험이 끝나면 최소한 1670개 농약 이상, 제가 추정컨대 한 2000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65%.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 점검이라든가 현상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차질없이 관리를 하고, 또 시험 완료가 되면은 바로 식약처하고 공동 동시 평가를 해서 등록이 조기에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월동 작물용 농약의 경우는 시험 시기를 좀 우선 시기를 좀 당겨 가지고 연내에 최대한 이제 등록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농약을 많이 등록하고 제도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농약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농식품부하고 그 직권 등록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파악을 해가지고 인체 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또 농작물에도 피해가 주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농약 판매 관리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신규의 진입자는 이제 그 자격 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 병해충의 그 경력만 서로 인정을 하고, 또 이런 자격 기준도 강화를 했고요. 그 기존 판매인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 업무도 판매 협회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에서 하도록 그 법 개정을 했고, 교육 시간도 확대를 해서 PLS 제도 교육 내용도 좀 내실화 있게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 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그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특히 PLS 제도의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 애로 발굴이라든가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홍보도 온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밀수 농약 그 점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약 판매상이 5,579개가 되는데 이 종전에는 이제 저희가 랜덤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전 업소를 전수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 4분기까지 약 54%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는 농약 관련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의도적 오염은 토양이 잔류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항공 방제엔 비산, 그 다음에 연작에 따른 그런 토양의 잔류성 문제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데 우선은 장기 토양 잔류성 같은 경우는 저희 농약관리법상에 토양 잔류성이 긴 농약으로 취소된 게 지금 15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물체 토양 농산물에 많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재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환경유래 MRL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이게 항공방제 연작 관련 잔류 문제는 지금 각 기관에서 연구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토대로 해서 방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전부 오프라인으로 일부 농약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이제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할 계획이고요. 유통 정보를 DB화하고 또 바코드를 이제 활용해서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별로 등록된 농약만 추천 판매토록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사항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올해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2020년 본격 시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박안지 의원 대표 발의로 지금 돼 있고요. 이력관리 시스템은 제조 회사, 그 다음에 판매상, 농업인이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병해충 관리 시스템, 농업 경영체 등록 시스템, 판매업 등록 시스템 이런 농약 정보 시스템과 다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체계 있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전 분야에 이제 PLS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약 직권 등록을 확대하고 제도 보완 등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인은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을 또 하고 또 판매상에서는 등록된 농약만 용도하고 작물에 맞는 농약만 판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PLS가 이제 시행이 되면 농약 안전사용 수칙이라고 할까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는 절대 농약은 오남용을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된 농약만 판매하고 사용하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농약 살포 시의 희석 횟수, 사용 횟수 또 출하 전 마지막 살포 일수를 준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 또 농약을 살포할 때 이 포장지에 표기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불법 수입 농약을 절대 사용을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오늘 그 설명드린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중 우리 김경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조제 발표입니다. 농약 PLS 대비 추진 사항 및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식약처 유해물질 기술과 이순호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을 하면서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을 뵙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만난 분들이 아마 직장 생활 전체보다 더 많을 정도로 지금 만나고 계시고요. 또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농민분들 만나고 식품산업체도 만나고 지금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 와 계시지만 그 외국에서도 대사관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또 소비자 입장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만나 보면 너무나 그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그 말을 들으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와서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분들의 상황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은 전체 생산할 때, 수입할 때, 그 다음에 누군가 하게 될 때 필요한 어떤 부분, 그리고 공급에 관한 입장에서의 필요한 부분과 정말 또 저희들한테는 그 안전이라는 부분의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를 절묘하게 그리고 끌고 가야 되는 게 저희들 그 EPLS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그동안 처음에 이 제도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 2011년도인데 그때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켜왔지만 지금은 그 안전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그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어나는 모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식약처와 농식품부와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한꺼번에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약 잔류 허용 규제라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 또 PLS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약간 정리를 하면 농약 잔류 허용 규제라는 건 재배할 때 농약이 최종 식품에 얼마나 잔류하느냐 그리고 그 잔류하는 양이 인체 건강성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딱 수준에서 국가가 정하는 수치입니다. 이건 일반 개인이나 어떤 특정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수치고 설정 목적 자체가 어쨌든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 최소한에 남아있는 내용이 건강상에 위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그렇게 하면서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이제 첫째 이 잔류형계 설정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사용을 하되 지금 아까 농업에서 필요한 최소량의 양만을 사용하도록 잔류 허용 기준에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안전 사용 기준도 있지만 잔류 허용 기준이 최종 제품의 잔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에는 한 470종 농약의 8,100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농산물들이 사료로 들어갔을 때 축산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99종 농약 452건 정도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PLS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 PLS가 앞에 설명은 많았지만 우선은 PLS 기본 개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허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용한 게 얼마 남을 것인가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게 원래 이 PLS의 목적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 과거에는 불검출이라는 제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0.01의 일률 기준을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리스트는 그 농약이나 뭐 의약품도 똑같겠죠. 계속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해 왔지만 가장 이 제도의 가장 큰 그 바뀌는 점은 과거에 그냥 불검출로 운영했던 걸 0.01이라는 걸 주고 외국에서 허용하던 그리고 코덱스가 허용하던 이런 허용하는 부분을 0.0이라는 일률 기준으로 간다는 가장 큰 차이고, 이건 일본이나 EU, 대만 등에서도 이미 그 2006년과 2008년도에 진행이 됐고, 또 미국, 호주, 뭐 캐나다 이런 쪽에 생산 국가들은 이미 자국의 허용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국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제로 톨러런스,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처음 할 때는 일본이 2006년도 시작할 때 저도 이과에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도 비슷했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수준은 어떠냐면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그리고 수입한 품종도 종류도 틀려지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국가가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약 170국에서 들어옵니다. 저희도 알지만 여기 계신 분도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먹었던 것들이 국내에서도 먹고 싶어서 요구를 하고 그게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로는 이런 수입식품의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국내 저희들이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국내보다는 그 많은 수입품을 어떻게 이 제도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가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국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오남용 방지 이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이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게 옛날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었다가 포지티브로 바뀐 것 같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PLS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인 게 우리가 기준이 정해지면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준이 설정 안 되면 여러 가지를 준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이 워낙 많으니까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그대로 받아주자. 코덱스. 그다음 그 유사농산물은 받아주자. 그다음에 최저 기준을 그래도 없으면 그 농산물 최저 기준, 농약의 최저 기준까지도 인정을 해줬던 거죠. 이 인정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건 안전관리 수준에서 체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없애고 이것만 바뀌는, PLS의 가장 큰 특징은 예외가 없어지고 예외로 바뀌었다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해온 경과를 보시면 2011년도에 이제 종합 계획이 만들어졌었고, 우선 그 2015년도에 고시해가지고 경과종실류 열대 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을 하면서 지금 모든 농산물에 내년 1월 1일 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농민단체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미국만을 위한 뭐 어떤 그 문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그 2015년도에 고시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알려졌었고, 그다음에 농진청하고는 2013년도에 MOU를 맺어서 PLS가 가자 이렇게 됐고, 2015년도에 이 그 열대과 실력 경과정실을 할 때 보도자를 풀어서 2018년에 시행할 거다. 그리고 전 농산물에 시행할 거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많은 그 언론에서 보도자를 받아서 얘기가 됐었는데 마치 국가가 어떤 그 숨긴 내용처럼 뭐 이렇게 진행해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우선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방법에서 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바꿔서 절차를 마련했었고요. 그 처음에 저희들 1차로 시행했던 내용 중에 경과종실류 관리에 열대 관리에 보시면 이런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시행을 벌써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진행했다 보면 부적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지만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부적합률은 시행 전과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농약 관리 어떻게 하고 이제 전반적인 상황 말씀드리고 대책을 나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는 그 식품의 안전 관리 체계는 식약처가 주로 담당을 하고 컨트롤 타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중에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안전조사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청에서는 수입식품 그리고 별도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식품위생부에서 위임받은 업무에 대한 농수산물을 실제 수거하고 검사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생산에서 출하까지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일어나고 있고, 수입과 유통에서 여기까지가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 택배관리법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 전 소비자까지 갈 때가 전체 식품위생법 소관 사항이라면, 우선 저희들이 그 수입품에 대해서는 요 수입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전권을 하고 있고,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농약을 검사할 때 요 시점에서 대부분 검사가 됩니다. 수입품은 수입 단계에서 검사가 되고, 요 두 개 부분에서 주로 검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식품 검사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공영 도매 시장이 저희들 32개가 있는데, 지금 설치된 농약 검사로 설치된 게 17개 기관이고, 나머지 15개 기관에 대한 확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량과 그리고 부적합이 2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농산물 자료력 검사 체계도 저희들이 각종 시도 보건 환경이나 검사기관들이 검사하는 농약 종류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식품의 이제 부적합 현황을 보시면 이제 주로 이 품목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부적합의 가장 많은 부분은 등록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일정 부분에 다연신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부적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품목을 먼저 보시면 깻잎, 쑥갓, 시금치, 상추. 저도 이제 좀 약간 텃밭을 짓고 있는데, 텃밭에서 가장 쉽게 기르고 빨리 수확하는 제품, 농약을 쳤는데 빨리 수확해야 되는 제품들이 주로 잎채소들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저희들 수입 신고가 되면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그다음 무작위 표본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검사가 일어나는 건 정밀 검사에서 이제 대부분 실제 검사는 일어나고 있고, 이게 적합일 경우는 통과되지만 부적합일 경우는 반송 폐기, 일부는 공유나 콩류에 한해서는 이제 사례용으로 전환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가 주로 일어나는, 정밀 검사는 한 10일 만에 이제 일어나야 되고, 농약 검사는 이 검사에서 전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입 검사, 이게 저희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수입 식품이 처음 들어올 때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봤을 때 저희들이 다성분 분석 대상 농약이 지금 286 중에서 370종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에 허가된 것 외에 외국에서는 허가된데 국내에는 잔류 기준이 없는 134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요 검사 외에 외국에서 검출이 돼서 내지는 문제가 돼서 했던 농약은 위의 정보에 따라서 수시 검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적합이 났다면 5회 정밀 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그게 통과되면 다시 무작위라든지 서류 검사가 전환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적합 난 내용을 보시면 이런 형태들입니다. 바나나나 파인애플, 망고 이런 부분을 빼고 나서는 여전히 잎과 관련된, 그리고 여기에 나오시는 이런 아까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주로 다류로 다류로 섭취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대규모 여기도 여전히 국내 소면적 재배 작물 같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칙하에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요약을 해보면 만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만나보면 딱 5가지의 쟁점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없다. 처음에 이제 기준이 없다로 시작됐다가 사용 등록된 농약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허용 기준을 2개 법이 같이 가지 않으면 무조건 한 개 쪽에서 풀면 한 개 법에서는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는 이 기준과 움직일 때는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하고 직권 등록된 농약을 어쨌든 시행되기 전까지 잔류 허용 기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쭉 보셨지만 국내 부적합의 대부분은 엽채류와 엽경채류입니다. 주로 우리가 먹는 잎과 그다음 잎과 줄기가 있는 파 같은 이런 게 그 저희 전체 부적합의 지금까지 부적합의 한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합 나는 전체를 정리를 한 다음에 자 개별 등록으로 가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PLS 도입 중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시각처가 직권으로 그룹으로 등록해 왔습니다. 지금 53개가 설정되어 있고 앞으로 15개가 되면 약 68종 정도가 되는데 각각의 그 그룹으로 보면 한 4,000개 내지 5,000개의 기준이 이 그룹 기준 68개의 기준으로 4,5,000개의 기준이 되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그룹 기준 확대가 과거에는 얘만 가지고 그 그룹으로 하셨는데 전체를 그룹으로 하는 그리고 등록도 그룹으로 하는 이 PLS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까처럼 자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경과 조치를 할 때 올해 신긴 건 그럼 과연 올해 생산된 게 내년에 유통이 될 텐데 당연히 그 PLS 적용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전환했다가 우선은 제도적으로 올해 수확한 건 전체를 지금 현재 규격, 종전 규격을 따르게끔 만들었고요. 지금 또 하나 쟁점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 지금 올해 식재해 가지고 내년 1일부터 생산하는 제품은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수요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커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기술적으로 풀어내려고 그러고 있고요. 비효도적인 오염은 지금 아마 그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지만 정부가 이 부분만큼은 어떤 해답도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에라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짓는 옆에 배추를 심었는데 벼농사에 치는 농약이 날려가서 어떡할래? 저희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인정할 거냐의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 농약이라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일부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통 강화 부분은 정말 저희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어떤 분들한테도 다녀서 얘기도 듣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쳐 나가서 하게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오신 분 중에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용할 농약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까 소면역 작물의 개념도 보였잖아요. 당연히 없는 것들은 어떡하려는 직분 능력으로 해결할 테고 또다시 아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택해서 했던 부분도 수요조사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예상치로는 약 4,000개 정도의 기준이 더 추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건 참고 사항인데 시각 공용 같은 경우는 그 식품위생법의 PLS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 의약품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약으로 관리하게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PLS 제외 대상이라는 PLS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110개 품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PLS 때문에 직권을 했던 그룹 등록 현황입니다. Q&A도 배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 수입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농민들이 겪는 어떤 형태보다 훨씬 어려운 게 지금 수입을 하시는 분일 같아요.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식품부가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받고 있고. 그러나 수입품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약에 전혀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던 식품업체들이 전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서 우선 통상적인 절차는 IT를 통해서 잔류 기준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홍보가 되면서 지금 막 720개 정도가 지금 고시가 됐고요. 여기에는 식품회사라든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농약이 등록되어 있으면 추가 작물 등록할 때는 500만 원 그리고 신규 등록을 할 때 신규 농약으로 등록할 때는 3천만 원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잔류효 기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절차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개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농약 경우는 코덱스의 자료를 가지고 그냥 내원되고 국문 요약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것조차도 면제를 한시적 올해까지 면제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농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수입업체는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하고 있고 또 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PLS에 우리나라 PLS 소개해달라는 내용이 많아서 요청하는 국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수입과 국내에 대한 정립되지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은 해소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안전한 영역 범위 내에서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영역은 저희들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4,000개 정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농진청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었던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 배수 지키기, 그다음 마지막 살포율 지키기, 표기사항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 그다음 출처가 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 5가지가 저희들이 PLS를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취지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5개가 지켜질 때 PLS는 어떤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된 관행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준 이순호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바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자로 나오신 세 분과 발표자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